정철진의 목돈 연구소. 이 미래를 예언하는 자는 설사 그게 맞았다고 해도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 아랍 지역의 속담인데요. 이 미래를 맞추는 건 인간의 영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몇 번 미래를 맞춘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운이지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결국 미래를 예언하는 자체를 거짓말로 본 것이죠. 실은 주식시장도 비슷합니다.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변곡점을 맞춘 사람은 있지만 단 한 번도 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시장을 맞춘 사람은 역사상 그리고 세계 어디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을 최고의 덕목으로 삼는 것이고요. 요즘 주가 폭락한다, 아니면 코스피 4,000포인트 간다, 이런 말 많은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담담하게 나의 투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 목돈연구소 문을 열겠습니다. 매일 이 시간 저녁 8시 5분부터 9시까지 러브 FM에서 목돈연구소 함께합니다. 이 장금옥님, 정기예금 만기일에 며칠 늦게 갔더니 세금을 더 뗐더라고요. 예전엔 오히려 이자를 더 주더니, 그렇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낮아가지고 세금 부담이 더 커졌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돈이랑 인연이 없나 봅니다. 아니요. 이런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이렇게 괜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어쨌든 이렇게 정기예금 만기 타신 거, 목돈을 손에 쥐신 거 축하를 드립니다. 엄경민님, 버는 돈은 한정인데 나갈 돈은 계속 늘어나고 답답한 하루입니다. 참 답답한데요. 이럴 때 우리 이제 부자 아빠 코너 있지 않습니까? 아이 돈 케어. 그럴 때는 정말 어쩔 수 없이 나갈 돈을 줄이는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좀 생각 자체를 바꿔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힘들죠. 힘들고 답답한 하루겠지만은 엄경민님 한번 그런 조언에도 귀를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 또 전하고 싶은 이야기 뭐든 보내주세요. 샵 1035 단문 50원 장문 100원 고릴라 유튜브 댓글은 무료입니다. 잠시 후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하고요. 아이돈 케어 시간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종잣돈 모으는 비법부터 부자 습관 이야기 나눠봅니다. 뭐든 시작이 중요하고 기초가 탄탄해야겠죠. 기초부터 다지는 주식도 알아야 면장을 한다. 주면장 헤르메스탁 하청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네, 또 열심히 생활을 했습니다. 네, 요즘 주식시장이 재미없어가지고 하청환 본부장도 어때요? 요즘에 하루하루? 요즘에 이제 시장이 워낙 빠르게 좀 변동을 하고 있고, 네.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잘 아시겠지만 장기 투자보다는 사실 단기 투자로 대응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 방망이를 짧게 잡는다고 하죠 우리가. 네, 그 짧게 잡는 거를 엄청 짧게 잡아야 됩니다. 거의 데일리로 네. 이제 매매를 해서 끊어주시고 항상 현금을 가지고 계셔야, 워낙 지금 테마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보니까 네. 또 윗골이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윗골이라고 하죠. 이제 꼬리를 많이 달리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이 네.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빠르게 대응을 좀 해주셔야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이런 하겠습니다. 장이 언제쯤 끝날까요? 왜냐면 이제 작년에 좀 하셨던 분들은 네, 이제 길었잖아요. 시세도 길게 나오고 그렇죠. 참 좋았던 시세를 겪었기 때문에 지금 거의 5개월 동안 이런 이 횡보에서 막 종목별로 계속 급등락하는 걸 못 견뎌하시는 것 같은데 언제쯤 정리가 됩니까? 아무래도 이제 주도주가 좀 나와야 네. 그 흐름이 끝나지 않을까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시장을 주도했었던 이런 이제 삼성전자, 뭐 IT 대장주들, 그렇죠. 반도체, 뭐 네. 반도체라든지 네. 이제 자동차라든지 네. 2차 전지, 네, 그쪽이 이제 다시 좀 움직여야 음. 아무래도 좀 시총 상위 종목군들이 좀 잘 움직여줘야 이게 좀 시세가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시겠지만 지금 그 관련된 종목군들이 뭐 성장성이라든지
보니 미래에 대한 기대감들은 굉장히 큰데 사실 주가로는 그러게요. 그렇게 좀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실적도 좋고요. 흠이 없는데.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현황이 사실은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죠. 최근에 그나마 조금 돌아오긴 했는데 네. 굉장히 많은 매도 물량들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다양한 조금 이슈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좀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시장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대응이 진짜 중요하죠. 주식시장 너무나 낙관, 비관 뭐 예측하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말과 함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 업종별 분석할 때 반도체 업종을 끝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부터 새롭게 들어갈 것이 신재생 에너지 중에서도 네. 태양광입니다. 가장 관심이 뜨겁고 정말 이제 차세대 석유 다음에 어떤 것이 주 에너지원이 될까 신재생 재생에너지 대체에너지 중에서 하면 이제 늘 첫손에 꼽혔던 게 태양광인데 네. 신재생에너지부터 한번 이야기 시작해 볼까요? 네, 이제 뭐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면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제 태양광, 뭐 풍력 요런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사용되던 뭐 석유라든지 뭐 석탄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좀 환경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이제 에너지 새롭게 나온 이제 에너지원들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쉽게 이해를 하자면은 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뭐 테마로는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태양광, 뭐 이제 해상풍력,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추가적으로 좀 붙인다고 한다면 이제 친환경 소재를 좀 판매하는 이런 뭐 기업들 그런 기업들까지 좀 연관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솔루션도 좀 이제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죠. 전체 시스템 설계.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우리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뭐 국가 정부 차원에서 이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좀 많은 투자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고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대표적으로 이제 신문이나 뉴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이제 2050년까지 이제 탄소 배출권에 대한 이제 탄소 제로를 좀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전 세계적인 움직임들로 뭐 약간의 이런 시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지만 비슷한 기간 동안에 비슷한 탄소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관련된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기후 변화에 대한 그런 위험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있죠. 사실 작년 말부터 또 올해까지 지속적으로 곡물 가격이 정말 역대 최대치를 역대급이죠.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제 기후 변화에 따른 부분들이 상당히 좀 영향이 있었습니다. 물론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또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후의 변화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서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 때만 해도 실은 좀 긴가민가 했고요. 그렇죠. 가는 건 확실했는데 지구 온난화. 근데 이게 참 한순간이라는 게 바이든 대통령 되고부터 바이든 행정부 들어오고부터 속도가 정말 워낙 가파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완전히 뭐 재생에너지 세상이 된 것 듯한 확실히 그 영향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거는 좀 어쩔 수가 없는 게 이제 이 재생에너지 쪽은 사실 정부 주도하로 움직이게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각국의 그런 움직임들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해상풍력 쪽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이슈가 되는 것도 이제 정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렇죠. 친환경이죠. 네,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좀 따라가고 있고 또 탄소 이제 해상풍력 5대 강국 또 선언을 또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시장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굉장히 좀 이 부분에서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이제 바이든 정권 같은 경우는 친환경 쪽을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있는 정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쪽에 대한 관심도 그리고 성장도에 대해서 많이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또 전 세계적으로 또 시장을 주도하는 나라이다 보니까 그쪽에서 친환경을 또 집중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도 보다 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쪽에 관심 없는 분들도 뉴스를 좀 들어서 많이 하는 게 2050 탄소 중립. 그렇죠. 이제 2050년에 탄소 없는 세상이다. 쉽게 말하면 못 되돌리겠죠. 우리 하창 본부장도 이게 이제 가는 거죠. 다시 우리가 석유 시대라든가 석탄 시대로 이제 안 되죠. 이쪽으로 가게
뭐 이제 끝난 거 이야기 끝이죠. 아 그렇죠. 네, 예, 그쪽으로 갈 네. 수밖에 없죠. 네. 왜냐면은 뭐 이제 해수면이 높아지는 거라든지 네. 사실 이제 우리 인간이 생존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이 계속 유지가 돼야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환경 오염 쪽에 대한 특히나 이산화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거든요. 뭐 석유라든지 뭐 그쪽 석탄, 특히 석탄이 제일 많이 발생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일 쪽으로 넘어가고 이제 가스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이 배출 부분을 줄여 나가지 않는다라면은 사실 이제 환경의 흐름들을 좀 잡아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 삶이 지금 친환경 쪽으로 다 바뀌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네. 뭐 자동차도 이제 뭐 전기차, 네. 수소차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아예 내연기관차는 이제 안 만듭니다. 그쵸, 안 만든- 2022년, 네, 그쵸. 23년 이후에는요. 네, 그래서 점점 사라지게 될 것이고, 이제 조선 쪽에서도 이제 친환경 선으로 다 네. 바뀌고 있는 추세고, 네. 그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권을 또 판매하고 또 사고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되는 그런 이제 제도가 플랫폼도 나오고요. 그렇죠, 플랫폼도 나오고 있고, 네. 그러니까 이 환경을 신경을 안 쓸래야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점진적으로 이제 아무래도 신재생 에너지의 시장이 이제 시대가 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은 반도체 못지않은 파이로 클 수밖에 없는 산업이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스터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네, 자 여기에 왜 1순위가 태양광이냐 네. 하고 많은 것 중에서 왜 태양광이냐라고 묻는다면요. 일단은 뭐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일단 태양광 쪽은 일단 가격적인 부분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었습니다. 사실 이제 초반에는 네. 비용적인 부분들이 많이 좀 발생이 됐었는데 이 비용적인 부분에서 조금 해소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예. 또 이제 간편하게 소형으로도 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태양광 같은 경우는 각 가정집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돌아다니시다 보면은 이제 태양광 패널이 돼 있어가지고 네. 전기를 이제 만드는 것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 뭐 지금 그 시골만 나가도 막 다 그렇잖아요. 산다 밀어가지고 거기에 막 판넬 있고요. 네네네. 그리고 사실 이제 전기를 또 사고 파는 네. 또 시장이 또 열렸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갑자기 예를 들어서 풍력을 하고 싶다라고 해서 개인이 풍력 타워를 만들어가지고 네. 사실 진행하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이 접근하기도 훨씬 더 쉽고, 그다음에 이제 조금 가격적인 부분이나 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접근도가 확실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보니까 네. 태양광 쪽으로 조금 더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죠. 전 세계도 뭐 독일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이제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가는데 네. 선두주자가 다 태양광인 거죠. 다른 나라들도. 그렇죠. 네. 이제 태양광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네. 그 후발로 이제 따라오는 게 해상풍력인데, 사실 해상풍력 시장도 지금 한 2030년 정도까지 해서 지금보다 8배에서 9배 정도 커진다라고 지금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네. 태양광 시장은 이거보다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사실 이제 태양광 시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좀 기간별 성장을 보신다고 했을 때는 평균 23~24% 정도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이 시장이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이런 시장의 크기가 커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관련된 산업들은 성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집중을 해볼 수밖에 없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하창원 본부장이 2004년부터 19년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그새 일단 그때 많은 일들이 또 일어났고요. 그렇죠. 2020년 이후에 지금의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앞시기 한번 우리가 이야기해 볼까요? 이제 태양광의 뭐 역사, 과거 실은 다 뛰어들었다가 결국은 중국이 다 싹쓸이를 한 과정이 2004에서 2019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이라고 하는데 네. 폴리실리콘의 치킨 게임이 엄청 사실 좀 유명했었죠. 네. 그 처음에 이제 우리가 반도체에서도 웨이퍼를 만들듯이 태양광에서도 웨이퍼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한번 다루긴 다뤘는데.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반도체 쪽이요? 아니 태양광에서 그 순서. 네. 폴리실리콘 있고, 그렇죠. 네네네. 인곤 있고, 뭐 그렇죠. 이렇게 되죠. 인곳 만들고 네. 이제 폴리실리콘을 이제 만들어서 인곳을 하고, 네. 그다음에 거기는 똑같아요 반도체랑. 똑같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셀 모듈 갖다가 이제 발전기 설치 쪽으로 갈 건데, 그거는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또 굉장히 자세하게 네. 또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요 얘기 꺼낸 건 태양광에서도 시작은
폴리실리콘이다. 네네네. 그래서 네. 저번에도 이제 그 시작점이다라고 맞아요. 똑같이 말씀을 근데 해주셨는데 거기에서 치킨 게임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008년 때 사실 킬로그램당 가격대가 거의 $400까지 육박을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비쌌는데 예. 폴리실리콘 가격이 치킨 게임이 정말 과도하게 일어났을 때 $6까지 떨어졌습니다. 중국 때문이에요. 그렇죠. 중국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400에 팔다가 $6면은 정말 많은 전 세계의 이 태양광 기업들 다 망했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네. 굉장히 좀 많은 기업들이 이제 진행을 했었고 1세대라면 어느 것도 있었어요. 일단 뭐 OCI를 좀 음.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네. 있겠고요. 뭐 추가적으로 많은 기업들이 조금 이제 진행을 하기는 했었는데 네. 이게 문제점이 뭐냐면 가격이 사실 이제 $6까지 떨어졌는데 만약에 우리가 원가가 $6면 버틸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브레이크 이븐 가격이 12에서 $13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치킨 게임이라는 게 발생이 되면서 네. 내가 생산하면 무조건 손해가 되는 구조로 발생이 된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기업들이 버티지 못하고 사실 이제 포기하는 그런 움직임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좀 뭐 두 번째 기업이었던 그런 기업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좀 구조조정 신청도 했었고요. 왜냐하면 근데 이제 치킨 게임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 예. 생산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 이제 전기 요금이 약 40% 정도까지 좀 포함이 되는데 네. 중국에서는 이 전기 요금의 절반 정도를 좀 보조금을 지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좀 아쉽게도 이제 정부의 지원이 좀 나타나지는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원가에 대해서 경쟁에서 좀 밀리게 되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중국 기업에서는 사실 그 전기 요금에서 빠지는 금액만큼 가격을 계속 낮추게 되면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럼요. 똑같은 문 닫는 거죠. 뭐. 네, 네. 그렇죠. 계속적으로 네. 가격을 낮추다가 네. 허리띠를 졸라 매는데도 계속 낮춰버리니까 네. 이게 좀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유지가 될 수밖에 없었고 사실 아직까지도 그 치킨 게임에 대한 여파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고요. 예, 그렇죠, 이제 그렇죠. 2020년부터 상황이 바뀌고 이제 신장 네네. 위구르 이 문제가 나오는데 네네네. 실은 그 2004년부터 2019년 치열한 폴리실리콘 치킨 게임 했을 때 킬로그램당 최고가 뭐 진짜 뭐 $300 그 이상도 됐었잖아요. 네, $400. $400. 네네네. 그게 킬로그램당 $6요. 네, $6까지. 2014년에 떨어지면서 네. 전 세계의 태양광들은 다 그냥 문 닫거나 그냥 뭐 주가도 3분의 1 토막 뭐 4분의 1 토막 뭐 이렇게 다 떨어졌죠. 예. 그렇죠. 주가도 엄청나게 떨어졌고 이게 이제 가격만 사실 떨어졌으면은 또 상관이 없는데 이게 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또 이제 아시다시피 그 시기가 예. 금융 위기도 있었고 예. 하다 보니까 태양광의 수요가 또 확 줄었던 또 시기랑 맞물렸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어려운 좀 시기를 겪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19 네. 팬데믹이 터졌고요. 그 전까지 상황만 보면 이제 태양광에 특히 폴리실리콘은 중국이 다 takes it all 다 가져갔구나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0년, 2021년으로 오게 되면서 바이든 행정부도 들어서게 되면서 아예 중국 거라고 생각했던 이 시장에 좀 자그마한 빛이 좀 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그거의 시작은 역시 신장 위구르 지역을 이제 인권 문제로 어쨌든 치고 들어갔는데 미국이 그렇죠. 여기에 정말 많은 또 폴리실리콘가 진짜 중국에 다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그 영향을 계속적으로 받고는 있는데 그래도 이제 치킨 게임에서 굉장히 낮아졌던 폴리실리콘 가격이 네. 지금은 또 4-5배 정도가 올라와서 지금 한 $25 됐더라고요. 그쵸, 네, 그 정도 가격 선에서 지금 네.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크 이븐 또 넘어섰고 네. 또 이제 예전에는 너무 생산하는 업체도 많았고 예. 사실 이제 기술력도 굉장히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각국에서 너무 많았기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게 치킨 게임을 하다 보니까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굉장히 강한 기업들이라는 거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술력도 또 뛰어난 기업이 특히나 뭐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이제 폴리실리콘 쪽에서는 OCI밖에 살아남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제 그쪽으로 기업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전 세계적으로도 사실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들이 일단은 좀 남아 있는 상황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결국에는 예전에는 이제 뭐 금융 위기라든지 태양광 시장이 굉장히 축소가 되는 상황에서 이제 원가 경쟁까지 해서 너무 힘든 업황이었지만 네.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태양광에 대한 이런 소재 폴리실리콘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들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은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지금 이제 신장 위구르 인권 문제에 대한 미국의 공격. 네네네. 그래서 거기가 멈춘 사이에 이제 중국이 잠깐 주춤한 것이고 그렇죠, 그렇죠. 크게 떠나게 되면 또 폴리실리콘 시장 중국이 그냥 또 싹쓸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투자 부분 어차피 태양광으로 가는 건 맞지만 네네네. 투자에는 좀 회의적이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창원 본부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론 이제 그래서 이제 치킨 게임의 여파가 남아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린 게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폴리실리콘에 대한 가격으로 다시 치킨 게임이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그 과거와는 상황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이 커졌으니까. 그렇죠. 일단 네. 판이 커졌고 과거에는 수요가 없었기 때문에 네. 사실 가격을 싸게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지만 지금 가격을 싸게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정부 입장들에서는 좋을 수가 있거든요. 싸게 판다고? 그렇지. 이걸로 와. 그쵸, 우리는 왜 이렇게 예. 시스템적으로 아예 가버리면. 그렇죠. 네. 시스템 쪽으로 가버리면은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선 사실 무조건적으로 가격을 낮추는 전략으로는 접근하기가 중국도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네. 중국 쪽에서 그렇게 가격을 싸게 했을 때 예. 사실 미국에서 다 들고 갈 수도 있는 입장이잖아요. 재고를 그냥 쌓아놓는다라는 느낌으로 네. 사실 모아가고 근데 그렇게 돼서 이제 태양광 시장이 커지기 시작하고 또 관련된 업체들을 밀어주기 시작을 했을 때 네. 과연 언제까지 그 가격적으로 이번에는 밀어붙이기에는 사실 시장이 커지고 있고 수요가 이제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하지도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기업들이 만약에 그런 치킨 게임에 대한 우려로 다시 진행이 된다고 했으면 사실 네. 지금도 가격이 과거에 대비 한 4-5배씩 올라갈 이유는 없거든요. 예. 근데 이미 가격이 올라왔다라는 거는 굳이 그렇게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부담을 주지 않을 정도로 사실 많은 기업들이 없어졌고 예. 게다가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 거는 중국 쪽의 기업들이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이라는 게 폴리실리콘으로 끝이 아닙니다. 모듈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발전소까지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많이 만들 거 아니에요 앞으로? 엄청 많이 네. 만들겠죠. 그러니까 중국이 저가로 공급하면 월세 좋다고 다 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중국도 네네네. 뭐 그렇게 저가 경쟁은 이제 안 할 거니까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자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시광항에서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고 이야기 좀 더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죠. 태양광 네. 이야기 다음 주에 뭐 서플라이 체인 이런 내용들로 해서 한층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탁 하창원 본부장과 함께했고요. 노래를 한 곡 들을 텐데 태양 하면 떠오르는 노래가 뭘까요? 노래는 없지만 우리 가수 태양이 있죠. 우리 태양이 부릅니다. 눈, 코, 입. 부자들의 돈 버는 습관, 돈을 다루는 능력, 자산 관리를 위한 꿀팁까지 내 돈은 내가 케어해야 되겠죠. 아이돈 케어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전세 얘기를 하지 않았었습니까? 전세를 들어가다가 탁 멈춘 부분이 어디냐? 전세 보증 보험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신혼부부들 정말 전세 보증 보험 요즘에 공부도 많이 하고요. 다 이제 웬만한 분들 가입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추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전세보증제도 아주 잘 만든 제도 맞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럴까요? 예, 예전에 이거 없을 때는 그때는 막 사실은 이 전세라는 게 네. 개인한테 돈을 주는 거거든요. 네. 임차하는 거예요. 그냥 꺼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주인한테. 예, 네. 근데 내가 집을 갖고 있으니까 안전하지 네. 안전하지 않았던 거예요, 사실은. 확정일자 네.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확정일자. 유일하게 있었던 게 네. 확정일자였고 네. 그다음에 전세권 설정이 있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래서 전세권. 전세권 설정을 하면은 주인이 동의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거 전세권 설정하더라도 앞전에 뭐 대출이 이미 있으면 은행이 1순위를 하기 때문에 뭐 걸어봤자 사실 뭐 효과가 없을 의미도 수도 없고. 있어요. 네. 예, 그러니까 그 앞으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뭐 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이제 연립이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위험에 당면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잠깐 얘기했던 것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네네. 그 집에 들어갈 때는 의무적으로 네네. 해줘야 8월 됩니다. 18일부터 예, 적용될 겁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예. 이제 임대인이 네. 이제 보험을 가입을 해서 음. 가입을 해줄 거고 그러면 집주인이 75%, 그다음에 세입자가 25%인데 보험료를 예, 보험료를 네, 이제 네. 나눠서 내는 네. 거죠. 근데
주택임대사업자는 의무예요. 근데 네. 세입자는 의무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실제 25%를 받아내기가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안 받을 거예요. 못 받을 것 같아요. 설득 못 시킬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100% 다 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입자가 네. 그걸 제가 왜 내죠? 황당해할 거거든요. 왜냐면 난 8월 며칠부터요? 8월 18일. 18일부터 난 전세 보증보험을 들어줄 거야. 네. 저는 싫은데요. 이럴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 굳이 월세 사는데 전세 보증 이게 사실 월세도 해당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왜 내죠? 이러면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제가 다 납부하고 말 겁니다. 예. 근데 이거 입법 미비인가요? 왜냐하면 다 그럴 것 같은데 법으로 무조건 가입 임대사업자는 하라라고 했으니까 했고 해야 되는데 25% 세입자는 부과하라고 했는데 필요 없다라고 하니까 예, 예, 보험료 예. 못 내겠다고 그렇죠. 하면 그럼 아쉬운 임대인이 사람은 다 내야 되겠죠. 임대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주인이 다 내는 법인 것 같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지 왜 이걸 75대 25로 또 했을까요? 제가 한번 그치? 설득 한번 해볼게요. 아니. 적용되면 국회에서 왜 한번 이랬을까? 설득했을 때 네.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네. 그들이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전세보증보험 어디서 가입합니까? 네, 전세보증보험을 이제 가입을 하는데 두 곳이 있고요. 한 두 곳 해가지고 한 네 곳 정도가 있어요. 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라고 하죠. 네. 이 공사가 있고 음. 그다음에 서울보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이 두 부분은 공공기관하고 약간 유사한 곳이에요. 그래서 가입하기 굉장히 좀 불편해요. 가면 번호표 뽑으면은 지금 막 뭐 2시간 기다려야 되고 막 이렇습니다. 허그 같은 경우에 네. 서울보증은 좀 괜찮은데 음. 여기는 보험료가 좀 비싸요. 네. 그래서 이제 허그를 많이 가시긴 하는데 실제 주택 가입하시고 그러니까 임대인은 여길 가요. 네. 근데 임차인 경우에는 여길 안 가요. 어디를 가시냐면은 네. 카카오페이나 네. 네이버 부동산에서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아, 거기도 또 전세보증보험을. 네. 요즘에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임대인은 여기 가입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한 주택임대사업자들은 허그나 서울보증에서 가입을 해야 되고, 근데 임차인 경우에는 카카오페이 다 되는 거죠. 서울보증대가 다 되는데 우리가 방문하기 불편하니까 요 젊으신 분들은 또 카카오페이나 그다음에 네이버 부동산 이런데 이제 가서 그냥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주의사항이 좀 있어요. 가입 조건이 있어요. 가입 조건이. 네네. 근데 이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하고 오피스텔만 돼요. 오피스텔만 되고 네이버 부동산은 빌라까지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가입 요건이 있는데 이거 좀 아셔야 돼요. 미리 이게 우리 좀 나중에 가입하면 이게 사실은 계약서가 있어야 가입이 되는 거다 보니까 전세 이미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들어가고 나서 가입하려고 갔더니 안 되는 경우가 생기니 미리 좀 한 번 정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입 조건이 일단 아파트, 다세대 빌라, 오피스텔, 주거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업용 오피스텔로 돼 있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주인이 불법으로 임차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되고 생활용 숙박시설도 안 돼요. 그리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는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뭐 이건 계속 강조했던 거니까. 그리고 세 번째 좀 황당한 게 공인중개사하고 계약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플랫폼도 있는데 우리 둘이 안 하고 하면 안 되고 공인중개사가 반드시 같이 계약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도 황당한 규정인데 집주인이 임대인이 법인이면 안 돼요. 왜요? 들어준다고 해도 법인이? 네, 안 돼요. 그러니까 법인이 주택임대사업자면 들어주겠죠. 근데 그거는 임대인이 들어주는 거지 의무 조항이니까. 근데 법인 주인인 경우도 있죠. 주인인 경우인데 어느 뭐 회사 아파트 이런 거 그런 경우는 안 돼요. 왜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된대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뭐가 이렇게 많습니까? 그냥 딱 가입할 거가 아니라 이게 지금 뭐가 많네요. 아직까지 자리를 잡는데 좀 삐걱거림이라고나 할까요? 좋은 제도는 맞는데 임대인, 임차인 모두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험료 수준은 어느 정도 돼요? 보험료 같은 경우에는 허그 기준으로 일단 허그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0.099%에서 1.139%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보험료가 차등되냐면 사실 이제 말만 이렇게 0.1%에서 1.13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임대인의 신용 상태하고 부채 비중이 얼마냐에 따라 가지고 보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차인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보험금은. 그렇죠. 그래서 이해를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얼마인지 감이 안 잡히시잖아요. 그래서 대략 5억인 경우에 최저는
37만 원부터 네. 최고는 498만 원까지 나오는 거예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어마어마합니다. 네. 498만 원 그렇죠. 2년 뭐 안심한다고는 하지만 1년입니다. 1년에 1년간. 내년에 또 들어야 돼요. 네. 2년 하면은. 그러니까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이거 주택임대사업자가 네. 부채 비중이 높거나 임대인 신용도가 나쁜 사람이라면 이거 보험 들어주기 어려워요. 예. 전세 들고선 498만 원을 내주기는 어렵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전세가 사라질 거예요. 음. 이런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예.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일으키신 분 네, 그런 네. 분들은 전세를 더 이상 놓을 수 없는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주택 임대 사업자는 의무 가입해야 네, 되니까. 의무가입.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그렇죠. 어떻게 바뀌냐면은 네. 반전세로 가는 거죠. 음. 왜냐하면 이만큼은 받아야 되니까 세입자한테 네. 뭐 치사하지만 그렇게 바꿔 나갈 것 같아요. 반전세 개념으로 해서 이 정도의 비용을 그러니까 400 거의 500만 원 정도 되죠. 이 부분을 전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예상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좀 복잡한 문제들은 네. 많이 있습니다. 전세 네네. 보증보험도 네. 일단은 네, 이렇게 뭐- 하면 되겠네요. 계약할 때 음. 이게 지금 너무 체크할 게 많다라고 하면 이제 부동산 중개업소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전세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를 음. 특이하게다 넣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안 네, 넣으면은 맞아요. 책임져라. 그렇죠. 안 되면 네, 책임져라. 예, 이렇게 특이하게 하고. 넣으면 돼요. 예, 제일 편한 예, 방법이에요. 그렇죠. 하고 그 액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 보면 안 근데 되잖아요. 이게 애매한 게 네. 집주인의 신용도를 그럼 계약하기 전에 알아볼 수 없잖아요. 예. 이게 웃긴 거. 그러면 집주인 면접할 수 없잖아요. 신용도 없이 이렇게 예. 그냥 딱 정액으로 되는 건 아닌가요? 아니 그렇지가 않아요? 않아서 문제예요. 예. 이게. 그러니까 집주인의 임대인의 신용도와 예. 부채 비율.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을 보면 부채 비율은 알 수 있으니 하나는 확인할 수 있는데 네. 임대인의 신용도는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몇 등급이세요? 물어볼 수 없잖아요. 네. 집주인한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 전세 보증보험도 좀 손 좀 봐야 되겠어요. 네, 왜 잠정은 수정 계속 왜냐면 이게 바뀌어 나갈 인기가 지금 거예요. 많거든요. 예, 많은데, 많은데 그만큼 이런 좀 숨겨진 예, 문제점들도 예, 있다라는 내용을 좀 남기면서 네. 이 밖에도 전세 계약할 때 주의해야 다 돼요. 알아주게 해주겠지 부동산 네, 중개업소가라는 생각 말고 네. 본인이 뭐 좀 챙겨야 될까요? 예. 일단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음. 등기부등본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저 요즘은 다 봅니다. 네, 젊은 분들 보시죠. 신혼부부도 다 네. 봐요. 예. 그래서 예. 이제 아실 건데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시면은 네. 갑부하고 을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렇죠. 이건 뭐 다 아실 거예요 이제는. 예. 근데 갑부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고 을부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네.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건 그냥 부채 정도를 이제 등록돼 있는 거라 보시면 돼요. 네. 근데 갑부의 매매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갑부를 보면은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주인인 거예요. 맨 마지막에 네. 있는 사람이. 네. 근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신탁회사 같은 경우가 네. 딱 있으면 네. 둘 다 이름이 있으니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이상하게 말해버리면 네. 아 그냥 이게 뭐 잠깐 위임돼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의하시고 무조건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주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갑부에서요. 예. 그리고 네. 이제 우리가 비중을 알아봐야 되니까 이 매매가 이 건물이 과연 얼마짜리냐라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매매 금액이 요즘엔 2017년부터 찍혀요. 그러니까 정확히 네. 나와 있던데. 네,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실제 끊어보면 네.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왜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 등기부등본을 띌 때 선택한 항목을 제대로 안 눌렀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 보면은 매매 목록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네. 체크하고 띄어야 이 금액이 나와요. 네. 프라이버시 보호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그걸 체크를 안 하고 일반으로 그냥 끊어버리면 매매 목록이라고만 적혀 있고 번호가 적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저장돼 있다 금액이 네. 이제 여긴 등록돼 있다라는 걸 알려준 거지. 옛날 건 없으니까. 근데 네. 그걸 표시를 해갖고 띄면은 야 이게 얼마짜리에 매매됐구나. 얼마에 사셨구나. 뭐 실거래가가 집주인이 딱 나오는 거죠. 딱 나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알 수 있죠. 예. 근데 이걸 나한테 이렇게 비싼 가격에 그렇죠. 전세를 주다니 막 그렇죠. 이게 속으로 예, 이렇게 예. 생각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을부를 보시면 네. 근저당 압류나 뭐 근저당 담보라 압류 이런 게 있는데 압류 있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계약 안 하시면 되고요. 채권 최고액은 괜찮죠. 예, 네, 대출 그래서 받은 건요. 이 근저당인데 네, 그게 근저당. 근저당인데 이제 은행에서 채권 최고액을 이제 잡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적혀 있는 것들은 실제 대출금하고 달라요. 거기에 1금융 건에는 120% 정도를 적게 돼 있고요. 네. 2금융 뭐 신용보증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는 130%까지 잡고 있어요. 네. 이게 대출을 더 해준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걸 확인하셔서 예를 들어서 거기에
1억이 찍혀 있다. 그럼 음. 실제 대출은 8천만 원 정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속지 말아야 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여기서. 네. 계약하러 왔더니 집주인이 음. 아이 그거 실제 8천만 원 아니고 다 갚고 지금 2천 남았어.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 그럼- 이제 5억 네네. 채권 최고에 5억 2천인데 다 갚았어요. 2억 2억 남았어요.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사실일 거예요. 그거는 거짓말 아닐 거예요. 사실인데 네. 그런 경우는 감액 등기를 해달라고 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수수료 들어가죠. 네, 그렇죠. 주인이 네, 내야 주인이 돼요. 내야 그거는. 되죠. 주인이 내야 네. 되는데 주인은 그걸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대출 받아야 되니까. 그럼 또 등기를 거기다 또 설정을 잡아야 되니까 이게 집주인이 예를 들어서 5억 말씀하셨잖아요. 아까 네. 방금 전에 그러니까 네. 5억이면데 1억만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갚고 그동안. 네, 그동안 갚았어요. 그럼 네. 다시 은행 가서 나 대출 좀 더 해줘. 한 3억만 더 해줘봐. 그럼 은행에서 설정이 잡혀 있으니까 선순위로 예. 해줘요. 예. 해주는 거예요. 은행에서. 왜냐하면 이미 5억으로 잡혀 있으니까 예. 1억 돼 있고 3억 부분을 더 해준다는 거죠. 네.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은행이 1순위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으면 안 돼요. 감액 등기에서 더 이상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 내가 우선이고 은행이 뒤에 가야 되거든요. 내가 먼저 전세 들어왔으니까. 예. 근데 감액 등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설정 이제 근저당이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근저당이 계속 1순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금액이 갑자기 대출을 더 받아본다. 전세 사는데 집주인이 와가지고 아 미안한데 내가 대출 좀 더 받아야겠어. 이렇게 하는 집주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죠. 예. 그냥 받을 수 있으면 받죠 본인이. 세입자한테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감액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구해야죠. 집주인이 안 네. 해준다고 하면 안 한다면 사면 안에 전세 집주인의 들어가면 안 권한이기 됩니까? 때문에 예. 아 이거만 안 된다 그러면 못 하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는 건물은 우리 그 보험도 가입이 안 돼요. 예. 예,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어떨까요? 제가 감액 등기하는 네. 수수료를 내겠습니다. 예? 우리가 함께 또 살아가는 세상이니까 그 집주인한테 정도면은 예, 뭐 수수료 콜할 내겠으니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감액 등기를 띄워줘. 저 불안해서 그러니 예, 사장님. 불안해서 그럽니다. 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불안해서 그러니까 예. 아, 네 진짜 맞으시다면 그럼 감액 등기 좀 해주시고 비용은 제가 부담할게요. 예.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면은 뭐 주인이 콜할 수 있겠죠. 그렇죠. 갚았다면은 예, 하겠죠. 음. 또 뭐 볼까요? 그리고 이제 네. 또 보야 될 거는 계약할 때 이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잖아요. 네. 집주인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뭐 계약할 때. 위임장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위임장이 예, 있는데 예. 집주인은 반드시 한번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대부분 배우자가 오는 경우도 있고 많죠. 이제 그때 부동산 사장님이 그냥 도장 위임장. 파갖고 위임장 예, 예. 사실 그냥 예. 도장 파서 하는 거기 때문에 예. 아닐 수가 있어요. 간혹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잔금 칠 때는 꼭 참석을 원합니다. 저는 그렇죠. 최소 잔금. 계약 시는 이런데 음. 잔금 시에는 꼭 참석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사장님이 왔을 때 사장님 확인하기 신분증 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제 것부터 보여주세요.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보여주고 사장님도 좀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사장님도 아이 꼼꼼한 친구네. 그리고 자기 신분증을 보여줄 거예요. 그럼 계약서랑 비교해 보시면 돼요. 얼굴 근데 또 확인하시고. 최근에 그런 싸움이 많이 나서 가면은 그 부동산 사장님이 네네. 받아 놓습니다. 그럼요, 이제 그럼요. 신분증을 예. 아예 받아 놓고 딱 까는 그런데 경우가 그냥 많이 있죠. 네. 신분증만 보고 계약하지 말라는 거예요. 본인을 꼭 보라는 거죠. 신분증 예. 보고 얼굴 예, 얼굴 예, 봐라. 예. 예. 그래서 집주인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예. 음. 그다음에 다음으로 또 준비해야 될 거는 네. 이제 확정일자를 받으실 거잖아요. 받으러 가셨을 때 막 이사하고 그러면 정신 없으세요. 네. 근데 그날 당일날 꼭 받으셔야 돼요. 네. 당일날 꼭 받으셔야 되고 이 사기의 유형 중에 하나가 예. 그 중간 사이를 이용해서 음. 이제 그 음. 등기와 함께 근저당을 또 설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네네. 나 전세 받아먹고 바로 근저당 설정해서 그 부분은요. 선순위가 되는 경우가 예. 있으니까 그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 전세 사기 유행 네, 그거 네. 하나랑 음. 만기 때 또 네. 나가고 지금 예, 예. 또 묵시적 갱신 뭐 계약 네, 네, 임대차 네, 청구권이 있고 지금 이제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네, 나옵니다. 요거는 묶어서 다음 주에 다시 하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아빠 강용수 씨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 끝곡으로는요. 언젠가는 오르겠죠. 라는 이런 바람으로 싸이의 언젠가는 듣고 마치겠습니다. 내일 저녁 8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한 밤 보내세요.